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도 분명히 한덕수 전 총리가 초범이라는 측면에서 감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8년을 더 중형을 때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한덕수도 모의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상황은 똑같아요. 이상민이나.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그런 측면에서 더 높이 평가를 받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너무나 놀랬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미워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진관 판결이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의 특징은 철저하게 국민주권과 헌법 원리에 기반해가지고 모든 논리를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 당시에 벌어진 상황, 그다음에 그때 마땅히 취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짚어낸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의 측면에서 또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부작위에 의해서 그런 위치에서 반드시 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의무를 저지해야 할 의무를 진행하기는커녕 시킨 대로 더 꼼꼼하게 뭐를 더 보충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중형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그 이상민의 경우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사의 시각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하는 점들을 국민들이 이번에 꼭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간절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이 앞으로 14명에서 이제 26명으로 12명 증원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난 후에 27년 이후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혹시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법원의 일종의 그 연공서열 구조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조금 이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취지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성원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뭐 또 대법관으로서 일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유력한 후보로 매번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 내용은 이것도 역시 댓글 내용인데, 최근 그 각종 영상 댓글이 그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조희대 체제에서는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조희대 이래로 사법부에 너무 많은 실망만 계속 거듭하고 있다가 그 오랜만에 좀 국민들의 속을 풀어주는 판결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대법관으로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앞으로의 대법관 인선에서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명씩 계속 이제 늘려나간 해마다 4명씩을 추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이진관 부장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자, 다음은 그 감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독방에 감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본인 재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장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린 뒤 집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선고 2달여 만에 직접 지휘에 나선 겁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나서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치 직후 이 부장판사를 나치에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낸 이 변호사 측은 어젯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의 행태는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작자가 스스로 내린 감치 명령문을 마패처럼 들고 다니면서 감치를 시켰잖아요. 이건 맘먹고 한 거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이진관 판사는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헌정 파괴 상황과 그에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 법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각성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재판 법정에 와가지고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재판 법정 질서 유지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또 실효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치명령은 집행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를 원래 당시 현장에서 그 법정 경위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법정 경위가 아시다시피 뭐 많지도 않고, 일반 분들은 법정 경위 잘 보실 수도 없을걸요? 요새는 예. 방호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은 경찰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행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이 다른 일도 많은데 뭐 이거를 수배자도 못 잡는 마당에 이거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번 이하상 변호사 등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법의 엄정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만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감치명령은 집행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남은 이제 그 권우현 변호사가 누구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5일이 추가됐다면서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밤잠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입건도 돼 있기 때문에 법정 모독으로 본인들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뭐. 감치 15일을 했다는데 네. 똑같이 이제 그 감옥에 간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영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영창이 징계였거든, 징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구치소에 있을 때 네. 독방이냐 홍거방이냐? 네. 독방 안 줄 거 아니에요. 독방이지. 이거는 이제 독방을 감치는 감치 시설로 이걸 치는 거니까. 그래도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설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막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그 판사를 뭐 엄청 육두문자로 비방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 속으로는 이제 뭐 15일만 견디면 나는 극우의 영웅이 된다. 영웅이 된다. 빨리 국회의원 준비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괴로울 겁니다. 요새 날도 이렇게 추워서. 좀 춥고. 그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대현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우인성 부장판사 3명의 판결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초범 감경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백대현과 우인성은 초범 감경을 적용했다 봐도 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우인성도 사실상 예. 봐줬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공직자로서 지금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권자들의 의지 안에서 사법부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없는 판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백대현 부장이 뭐 감경 사유 얘기하면서 뭐 초범이고 연령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연령 성향이 아니고 연령 성행이거든요. 성행. 예. 성격과 행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져 볼 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국가 사회적 지위, 그 범죄가 끼치는 국가 사회적 영향,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지네들 해오던 식대로 애초에 판결문에 그런 거는 말미에 부동문자라 그러죠. 항상 들어가는 말. 예. 이런 걸로 그냥 써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거는 친일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란 사건 판결하고 또 다르다. 이거는 예. 이런 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지금 그 해야지만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왜 했을까? 왜 그 공부를 했을까? 그러면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준 충격이 뭐가
얼마나 컸고 이 친일 쿠데타를 통해서 쿠데타 세력이 노리는 건 뭐였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 이 빈축을 사고 지탄을 받는 이 판결을 한 자들은 속으로는 지금 계속 뭐 억울해 한편 억울해하면서 한편으로 너네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예.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 위치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내가 시험 봐서 따낸 내 자리고 거기서 내가 내 권한대로 하는 거지. 니들은 이걸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이 많아. 억울하면 시험 봐서 네가 판사해. 이런 정도 수준의 생각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 욕하지 말고 그럼 네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네가 와서 해.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거는 니네가 시기 질투하는 거지. 어? 뭐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거를 국무회의 영역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사법의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걸 끊임없이 계속 추궁하고 질타하고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거. 희한하게 행정부 입법부하고 또 다르게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도의 세계에서 아이고 뭐 다 법원 공무원들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다 시험 합격해가지고 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사해탈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되게 조심해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저것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든지 조금만 비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거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댓글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초에 정해진 상식적인 틀이라는 것도 벗어나는 판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오는 네. 말이거든. 아니 하다못해 그 최태원 노소영 이혼하는 것만 봐도 판사에 따라서 돈이 막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를 누가 납득하겠냐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AI 판사였으면 국민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AI 판사였으면 우인성처럼 판례를 부정하는 선고를 하진 않았겠지. 그러겠네요. 예. 만약 이게 AI 판사대로 갔으면 김건희 씨의 형량이 훨씬 더 높게 나올 확률이 그렇죠. 높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지 국민들은. 이게 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왜곡죄 적용은 사실상 힘들다. 예. 이게 현실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사법 현실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권자가 사법부 구성원들은 주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인식 그다음에 그런 여론을 통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의 의지예요. 그리고 주권자의 수준만큼 발전하는 거니까. 사법부 자체 내에서 판사 교육은 없나요?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지만 이런 거 형식적으로 하죠. 거기 가서 하는 거 보면 판사들이 일정 연차가 되면 반드시 연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가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티를 즐기는 법. 어디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와인잔을 어떻게 잡아야지 의전에 맞고 무시당하지 않는가 뭐 이런 교육 하는 거야. 그런 교육을요. 그러니까 판사가 돼서 연령이 되면 부장 판사가 되면 고위직으로서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교육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게 이런 수준의 교양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슨 알려진 뭐 강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말로는 그래. 거기서 뭐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예.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 법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니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절대 안 부르지. 우리 같은 그러겠네요. 사람은. 예. 그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제 비교되잖아요. 네. 그 이진관 부장판사, 그다음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비교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1심을? 1심 선고 예. 결과, 예, 지기현 부장의 선고 결과. 예. 지금 윤과 그 변호인이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사형 선고를 해야지 마땅한데 예. 사형 선고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게나 의미 때문에 좀 부담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기현 부장이 판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다면 사형 선고도 배제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구형은 사형 구형을
처리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선고는 조금 제가 유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차피 사형 선고를 한 재판장으로서의 그게 남는 건데 저는 우리 지기현 부장의 관종기를 감안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저 봐라 지기현 또 윤석열 봐준다 이런 소리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재판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가족 오락관 MC 같다고 뭐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는 정말 그 판사가 지켜야 할 위험을 잘 상식적인 보였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죠.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상식적인 진행. 거죠. 예, 예. 예. 당연히 법원은 저 정도일 것이다. 형사법정은 저런 식으로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위원으로 인해서 맨 앞에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지금 착시 효과가 생기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백대현 부장판사가 인상 깊었던 게 윤석열이 이제 그 선고를 미뤄달라고 무려 네, 세 네.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답은 똑같습니다. 1월 16일 선고 변치 않는다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계엄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면 그러면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네.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야기 하자라면서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국민들한테 많은 그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핵심은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판사로서 그 법정 안에서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 판사가 공직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위치나 권한이나 권세를 누리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자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니까 내란 상황에서도 그거를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근데 국민들이 보여준 그런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맨발로 뛰쳐나가던 그 국민들이 보여준 주권자로서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일부 공직자들에게 충격을 준 면이 있고 그런 점들 때문에 두 판사들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일부라도 보이고 있다. 그 다행이고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은 이제 내란 재판 하나 말고 예. 보니까 지금 6개 형사 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기도 힘든데 평양 무인기 투입, 그다음에 최수근 해병 관련, 예.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그다음에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중,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포. 이렇게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6개군요. 이제 위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합쳐질 거고요. 아, 이게 병합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당사자가 한 명이니까 고등법원이나 상급심에서는 저기 이제 1심 선고들이 결과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 재판부로 다 모이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떻든 참 희대의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그러니까요. 반성을 전혀 안 일말의 하더라고요. 반성이 전혀 없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냥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그 거짓말의 수준이 또 너무 처참하죠. 좀 그럴싸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일생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노리는 것만으로 살아온 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짜 엄히 단죄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어저께 사형 구형을 하고 있는데 저기 윤곽근 변호사하고 둘이 쳐다보면서 웃더라.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사형을 구형했는데 피식 웃었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제 황당해하고 있잖아요. 이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니네가 나를 사형시킬 수 있어? 괜히 뭐 해보는 거잖아. 그렇게 나 좀 몇 년 있으면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허튼 생각인지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헛된 기대를 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기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내란범의 사면 금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통과를 미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것들하고 연계돼서 아마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예. 그걸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 내란만 가지고 지금 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와 관련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내란 상황에 대해서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는 위헌도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럼 뭐 빨리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병도 원내대표의 1호 공약이 그거였습니다. 네. 내란범 사면 금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필리버스터 관련한 거. 네. 그래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는 반드시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도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예.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한 거니까. 아니, 사형을 구형했을 때 웃는 그 모습은 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그러니까 국가의 헌정질서,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온 그 건방지고 오만한 자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이상 더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울 시내 길거리에다가 윤호개인 현수막을 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땀 한 땀 또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그냥 함께 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 통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그 법 왜곡죄가 그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번에 추가로 재판 예. 소원과 대법관 증언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 추미애 위원장이 통과시키기 직전에 전원이 퇴장을 하던데 그 재판 소원과 대법원 증언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민주당이 그 전부터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약속이죠.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한 경종을 확실하게 울릴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내란이 그러니까 불법적인 유연적인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분개해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서부지방법원을 때려부수는 그 난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득달같이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항의하거나 개탄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주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 의원실마다 다 찾아다니고 뭐 이래저래하게 언론에다가 또 뭐 이런저런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어디에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 권력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성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들끼리 우리 밥그릇을 지키고 우리 권한을 일종의 감시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 불투명하게 그냥 우리끼리 행사하겠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아쉽고 이 개혁 안에 법 왜곡죄 부분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들이 그 긴장하고 조금 더 재판에 집중하고 기록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그동안에 본인들이 늘 대법원의 사건이 너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인력을 보강해주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생각을 가진 그 동종교배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걸 이제 견제하는 방안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법개혁의 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심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모든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호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절대 사심제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사심제 재판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권을 무죄로 만들려는 거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정치 공세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심제라고 하는 것을 그 국힘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족벌 언론들도 함께 지금 떠들고 있던데, 법사위에서의 그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힘의 행패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은 어느 쪽 말이 더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할 수 없고 모든 판결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거기다가 요건을 적어 놓을 때도 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헌법을 어기고 있을 때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사심제라는 주장은 그냥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붙이는 거는 이 사람들 늘 할 말 없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늘 얘기하는데, 이 재판 소원 문제가 제기된 거는 이미 수십 년 된 일입니다. 계속 얘기가 돼 왔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번의 결정을 통해서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계속 수십 차례 확인이 돼 왔던 일이고, 그때부터 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안으로 기소가 돼서 언젠가 대통령이 될 거를 예정하고 이게 그러면 시작된 논쟁이냐, 이런 점들을 추미애 위원장이 어제 지적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도저히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힘이 저렇게 비논리적인 그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저항하는 것은 그만큼 이 수구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고, 그만큼 또 이자들의 뿌리가 깊고 넓다 하는 걸 입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사심제 논란을 놓고 추미애 위원장 앞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충돌하는 아주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을 대리해서 나왔는데 사심제는 위헌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판 소원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 소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장면이 아닌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논의, 또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계속 있어왔던 분야입니다. 예. 그냥 들어보셔도 어느 쪽이 더 국민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건지 금방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자가 그 사심제는 위헌이고 뭐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선동적인 말이잖아요. 근거도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에 일치하지 않는 선동적인 일종 정치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건데, 그만큼 절박한 거죠.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혹은 밥그릇이 깨질까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이 개혁을 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곧바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예,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예측됐죠. 자기들이 짜고 와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부하가 얘기하는 건데 뭐 대법원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잘 된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입니까? 그렇죠. 절대 아니지. 일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그 사례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하부기관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속내는 그런 거예요. 예. 그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대법관은 이제 26명이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9명 있는 사람이 더 희소성이 있고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불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할 방법은 없는데, 이 명시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고 부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마음속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 왔는데 왜 우리를 그 밑으로 끌어내리느냐,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들이 참
그 국민을 앞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